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세르비아, 코소보, 시리아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한국 유튜브에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잠깐 보고 기가 차서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어떤 인물이 약소국 러시아가 강대국 한국을 제재할 수 있는가?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국뽕 채널들 그리고 이 친우측 이런 군사 채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국뽕의 글자 그대로 막 한국이 미쳐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의 첨단 무기를 판다.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한국 무기로 마치 우주를 지배할 것처럼 떠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한국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무식과 돌림병입니다. 유행병. 한국 사람들 유행 정말 좋아하죠. 지금 이 서구 선진국에서 루소포비아라는 유행병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달려가서 그 유행병에 감염이 되고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무식과 이 유행병,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국가를 이유 없이 혐오하고 비하하는 것, 이런 태도는 한국을 잡습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한국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펙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펙이 비엔나에서 오펙 회의를 가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의 기자가 이 오펙 회의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아주 건방진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러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러시아 편을 드냐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경제 관련된 모임에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따지듯이 비판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해프닝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 오펙 회의에서는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을 아예 금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발언을 한 특정 언론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들을 모조리 이제 배척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의미는 이 오펙의 정책이 러시아와 공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방 기자들이 오면 어쨌든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예 듣기 싫다. 두 번째는 이 너네들하고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어떤 이제 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이제 걸프만 연안이죠. 홍해까지. 이쪽에서 어떤 함께 하는 그런 함대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해군 군사 활동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우디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우디는 이란 해군과 손을 잡고 지역에서 이제 함께 군사 훈련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기타 주변의 걸프만 연안 국가들과 함께 이란과 함께 작전을 하는 거죠. 이 뜻은 이 아랍과 이란이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우디와 중동 지역 국가들, 이 오펙 국가들은 점점 더 이제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명백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 정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F-16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터키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토 소속 국가들 중에 특히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구 소비에트 시절 전투기를 몰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이제 파일럿을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수호이기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제 헬기 이런 것을 조정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아마 고액 연봉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수단, 리비아, 이집트, 앙골라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파일럿을 찾고 있는 거죠. 이 뜻은 우크라이나 파일럿이 많이 희생되었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자, 이 지금 F-16이나 이런 서방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 모아서 구소비에트 전투기로 이 러시아에 좀 대항을 하겠다. 이런 절박한 미국과 영국의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전투기를 몰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업용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나 DHL에 화물기를 몰아도 되고 또 프라이빗 길을 몰아도 되고 그리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 가서 여객기를 몰아도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연봉을 주지 않는 한 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투기를 몰고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미국이 엄청난 연봉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이렇게 이제 전투기를 몰다가 만약에 러시아에 격추돼서 뭐 낙하산을 타고 영웅하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만약에 체포되면은 용병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어떤 전투기를 몰았던 경험이 있는 아마 지금쯤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F-16이나 이런 게 당장 전장으로 투입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의 조종사가 많이 희생되었다. 이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뭐 조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가봐야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그냥 나와서 이제 이 민간 항공사에 뭐 화물기든 여객기든 뭐 프라이빗 제트든 이런 거 뭐라도 뭐 높은 연봉 받죠. 그래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륙할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0%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서방에 F-16을 몰았던 조종사, 두 번째 이 유지 보수를 했던 뭐 정비, 그리고 병참을 댔던 사람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 공군 군사 전문가들 모두가 공통으로 F-16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륙할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 런웨이입니다. 아주 프리스틴한 런웨이가 필요한 겁니다.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인테이크가 크고 흡입구가 크고 그리고 이 랜딩 기어도 약하고 사실 이 서방의 전투기들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도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주 활주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그런 활주로가 없는 거죠. 마치 지방도로 같은 그런 활주로만 있는 겁니다. 이 소비에트 시절 전투기, 뭐 러시아 전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랜딩 기어 자체가 탱크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뭐 티타늄으로 그냥 덕지덕지 바른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날아다니는 탱크랑 유사한 거죠. 그리고 F-16 같이 허약한 기체는 우크라이나에 뜰 수 없고 만약에 활주로를 정비하게 되면은 인공위성으로 바로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항은 바로 이렇게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크루즈 미사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릿, 총알, 탄피 같은 거 한 발, 그리고 조그마한 자갈, 어떤 것도 활주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정비병들 아침에 한 200명, 300명이 이 F-16이 있는 활주로에 이제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갈이나 이런 걸 다 줍습니다. 항공모함도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지만은 함장도 나와서 이렇게 줍습니다. 자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쭉 걸어가죠. 이것을 매일 아침에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잦을 경우는 또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해야 된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이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만약에 이 공군 기지를 내주게 된다면 당장 그냥 킨잘로 두들겨 맞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F-16 자체가 들어와 봐야 별 효과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 러시아 대공 시스템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대공 시스템이 특히 1980년 당시 러시아는 F-16을 격추하기 위해서 이 대공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형인 SA3, SA6에 의해서도 F-16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죠. 걸리면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확률은 제로. 그리고 러시아 전투기랑 직접 맞닥뜨린다 이럴 확률도 사실 없죠. 러시아는 이 F-16이 근접하기도 전에 이제 벌써 격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16이 들어와 봐야 별 효과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스탠드오프로 어떤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그 경우도 폴란드에서 이륙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보고 있다가 그쪽 기지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윌 슈라이버가 이제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이 슬라비안 그라드에서 어떤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장비, 이 트럭이라든가 군용 트럭, 그리고 장갑차, 그리고 험비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로 가져와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반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야드에 배치를 해둔 거죠. 자, 이런 장비는 바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미국으로 가져가서 수개월에 걸쳐서 창 정비를 해야 됩니다. 창 정비를 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급습 들고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내에 있는 미군 장비는 프리스틴해야 됩니다.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 정도가 아예 시동도 안 걸리고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뜻은 전 세계 산재에 있는 미군 장비의 절반 정도는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험비 같은 것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본토로 가져가서 창 정비를 해야 되고, 뭐 탱크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이 험비, 뭐 단순한 기계 같지만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니 험비나 군용 트럭도 일단 실어와서 미국에서 창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보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수개월이 걸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결국 이 미국이 러시아의 지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유럽, 서유럽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뭐 지금 결심을 하고 지상군 전력을 가다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면 최소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반박글이 있습니다. 야, 미국은 뭐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윌 슈라이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웃기지 마. 미국은 지금 인더스트리얼 캐파시티가 없어. 탈산업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조광 생산력, 그리고 선박 건조량,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환상해서 깨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생산할 그런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이미 아시아존으로 다 뜯어 옮긴 겁니다. 멕시코, 미국 내 뭐 제가 말씀드렸죠. 50년 동안 정유 공장을 새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유 공장이 뭐 엄청나게 오래돼서 그것조차도 이제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언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도 사고 아실 겁니다. 그 상황이 사실은 미국 전역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철도뿐만이 아닙니다. 정유, 석유, 화학, 철강 공장.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장을 개보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폐쇄를 해버립니다. 자, 지금 미국도 조광 생산량이 엄청난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조광 생산력을 가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석유, 화학, 정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것을 뭐 개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고 아시아존에서 이렇게 사오게 되는 거죠. 철강 같은 경우 브라질에서 사오고 뭐 러시아에서도 사오고 한국에서도 사오고 포스코. 자, 그런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한 몇십 년 지속이 되고 특히 그런 추세가 강해진 게 최근 20년입니다. 2000년 초만 해도 미국은 탑 인더스트리얼 엠파이어였습니다. 뭐 1990년대 공장이 중국이나 뭐 한국 이런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00년대만 해도 미국은 막강한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라크전 참전하고 글로벌리스트가 지고 난 다음에 이 아들 부시부터 오바마 그리고 이쪽 시절 쭉 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급격하게 빠져나간 거죠. 노후화된 설비는 폐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뭐 미국 노동자들 월급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해고시켜버리는 겁니다. 해고시켜버리고 외국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수입을 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이 좀 고용 효과가 있고 뭐 당장 돈이 되는 거 이런 공장만 좀 미국에 이렇게 유치를 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게 엄연한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인더스트리 캐파시티가 없습니다. 이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 아파트 사진이 올라오고 미국 언론에서 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쐈어 모스크바의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진실은 아이오와에서 멀쩡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냥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왜 주저앉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건물 위에 공조 시스템, 뭐 이 건물 통째로 냉난방하는 그런 이제 공조 시스템 있죠. 그런 것을 얹었는데 그게 이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폭삭 내려앉은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실제로 작년인지 한 1년 반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층 되는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0몇십 명이 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 기사 싹 덮여졌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오하이오에서 이 기차가 굴러서 뭐 엄청난 유독 물질이 나왔죠. 그건 역시 일주일 뒤에는 뭐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은 철저하게 이 기득권과 기업의 이해로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건설회사나 뭐 이런 보험회사 이런데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보도를 하지 않고 싹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제가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식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철저하게 기업, 이 corporate interest에서 움직입니다. 그들 돈으로 사실은 방송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기사도 조만간에 덮일 겁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이 아이오와에 언뜻 눈대중으로 봐서는 한
70년, 80년 된 아파트 같은데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로우전에서 말아먹고 있는데 이 블링컨은 수단에 개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웨슬리 클락 장군이 9.11 직후 한 일주일 지나서 펜타곤에 들어갔을 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가는데 누가 와서 장군님 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이 7나라를 쳐들어가서 끝내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클락 장군이 왜 하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결정했대요.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란, 미국이 다 쳐들어갔거나 쳐들어갈 예정인 나라죠. 여기 이제 수단도 있습니다. 지금 수단에서 이제 군부의 권력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미군을 보낼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현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해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 러시아란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 한국을 제재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이 사람입니다.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봤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루소포비아와 그리고 국뽕, 한국 무기 국뽕,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일본의 한국인들에게 미국 자체가 종교자,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미국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라크 침공할 때, 미국이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침공할 때, 한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 부시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목사들이 백악관을 가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안수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인들, 물론 미국이 6.25 때 도와주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은 자유세계,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속해서 번영하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데 어설프게 휘말려 들어갔다가는 한국도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비록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한국이 동참하는 게 의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나쁜 일을 할 때 동참을 하면은 그것은 미국을 더욱 망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미국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미국은 전쟁놀이에 미쳐서 나라를 2번 말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개입을 해서 사실상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로 등극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금융도 그렇고요. 80년대 인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 혁명, IT 혁명,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으로 미국은 혁신을 주도를 했고 90년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다시 전쟁놀이에 미친 겁니다. 이라크 침공, 아프간 침공, 리비아, 시리아, 수많은 나라들을 파괴를 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국력을 쏟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 세탁을 해서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또 이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뒤로 이제 인마에 포켓하는 거죠. 바로 그런 짓을 하면서 미국은 점점 더 골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가 주도하면서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더스트리얼 캐파시티를 잃어갔습니다. 금융화된 겁니다. 이 금융국가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자, 금융국가가 되고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지금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두려워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온갖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여기서 김현욱의 이야기가 맞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미친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에 유학하고 학위를
받아와서 뭐 미주 연구부장이라니까 아마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겠죠. 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또 미국에서 이제 뭐 2세를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식이 미국 시민권자면 21살이 넘으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아주 빨라져서 뭐 심지어 5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 자식이 미국 시민권자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한국에 살아도 야 나는 반미국인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 미국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러시아는 절대로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 초강대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연히 강대국입니다. 2022년 전쟁 직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탱크 2,600대, 그리고 장갑차 12,300대입니다. 그리고 자주포 1,067문, 그리고 이 토드 아틸러리 견인표조 2,000문, 그리고 490의 모바일 아틸러리, 솔저 50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터키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UK 있습니다. 탱크 266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굴러가는 것은 90대도 채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그나마 좀 이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심각한 창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갑차, 자주포, 독일은 좀 자주포가 많네요. 그리고 병력 숫자가 20만, 24만 이렇게 있다고 치지만 대부분이 행정병이고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장 투입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한 3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8천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군 전체가 6만 8천인데 그 중에 8천 명만 전투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서유럽의 현실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와 서유럽 전체가 만약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엄청난 군사력을 러시아는 순식간에 한 3, 4개월 만에 파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나토가 엄청난 물자와 무기, 새로운 무기, 그리고 돈을 주고 또 전 세계에서 용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나토 군대가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바흐무르를 기점으로 사실상 거의 와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대, 전투 가능한 부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한 6에서 8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3만 명이 훈련받고 있다. 그것도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상자는 전사자가 한 35만 정도로 추정되고, 그리고 다시 복귀가 불가능한 부상자들, 심각한 중상을 입어서 전투를 할 수 없는 부상자들, 이런 부상자가 또 한 40만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 70만 정도, 75만 정도의 이 전투 가능한 병력이 사라진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내에 2천만이 있는데 그 중에 성인 남성이 그래도 몇백만 되지 않냐, 한 200만 되지 않냐. 그래서 이 200만이 가면은 이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 어떤 사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전쟁터에 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인구의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 한 반에 한 40명, 50명이 있다. 의사를 할 정도의 지력이 있는 학생이 몇 명 되든가요? 한 반에 한 명도, 한 명 있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공부를 소화하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로 다 이민 갔다. 그냥 다 이민 갔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의사가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한 10년 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돌대가리들이 의대 가봐야 결국 사람 잡는 거죠. 돌팔이 되는 겁니다. 머리, 지력도 있고 전투할 수 있는 능력, 육체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사람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영화에 이제 이런 대사가 있던데, 화창가요. 김민희 나오는 거, 제가 그 영화 좋아하는데, 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우리 같은 사람과 달라. 그런 놈들은 따로 있어. 그 놈들 눈빛을 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구가 10,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 물론 전쟁은 살인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구도 제한적이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인구도 제한적인 겁니다. 과거에 중공이 문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트 계층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엘리트 계층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중국이 엄청난 암흑 시기를 겪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지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나 숙청을 해버리고 그 자식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1990년대에 이 제대로 된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죠. 2000년대 먹고 살만해졌을 때 이 젊은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 든 의사들은 현대의학을 전혀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외부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것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의사가 없었던 거죠. 2000년대 초에 이 젊은 중국의 의사들이 이 투신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무려 200명의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 대학병원 같은데 북경대 의대 대학병원의 레지던트 혹은 이런 전문의들이 하루에 200명의 환자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늙은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려다가 계속 투신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은 글자 그대로 80년부터 2010년도까지 거대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똘똘한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2000년대 젊은 의사들 불쌍하죠. 자,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떤 특정 엘리트 계급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이 제거된다, 군인들 한 70만 명이 사라진다. 그 나라는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에 이제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갖다 두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사 전력이 너무나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토와 미국이 8년 동안 엄청난 전쟁 물자와 그리고 중무기를 갖다 두고 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요새화한 거죠. 아브디비카나 여러분 아조프스탈 그리고 바흐무르, 솔레다르 이런데 이 요새화된 기지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글자 그대로 우크라이나 이 돈바스 지역을 거대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에 이제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네오나치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장을 해서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웨폰 무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포르치아에 미국이 정제된 무언가를 가져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갔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러시아는 일단 지금 만들어진 우크라이나 병력을 파괴하는 것, 이 군사력을 해제를 시키는 것,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Mother of all Proxy Army.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대리군 중에 가장 강력한 대리군이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네오나치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고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그 일념으로 이 부대가 조직되고 또 돈바스 지역에 요새를 만든 겁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 methodically construct 했다는 거죠. 엄청난 요새입니다. 이 러시아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 그것은 existential한 imperative, 실존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군사작전을 해서 파괴하고 1차로 파괴하고, 그리고 추가로 나토가 2차로 만들고 해외 용병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이제 바흐무르에서 파괴를 한 겁니다. 물론 잔당들이 있고 남아있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윌슈라이버 트윗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미사일 공격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매우 명백하게 뛰어난 정보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 파괴하고 대규모 탄약고, 병력 및 장비 집결지, 방공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물에 수십 번의 치명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킨잘의 위력은 이미 다 입증되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자체를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킨잘을 격추해야 되는 것이 패트리엇 포대인데 그 포대가 파괴가 된 거죠. 이미 2개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효과적인 미끼와 함께
이 디코입니다. 다양한 수의 장거리 폭격기용 순항 미사일을 이렇게 이제 쏜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느린 이 계란2도 이제 이렇게 요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이제 구라를 떨고 있죠. 러시아 미사일을 뭐 58기 중에 57기를 요격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 요격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요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싼 페이트리엇 미사일 같은 거 뭐 300만 불짜리 미사일을 이렇게 소진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동쪽으로 제어하고 대공 방어를 피하면서 새로운 목표로 신속히 전환해서 타격을 한다. 러시아는 무시무시한 항공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장기 배회하는 이제 제라늄 무리는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곳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러시아제 드론이 과거 이란제 드론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잘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방송 끝부분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미리 프로그램된 항법 장치에 위성 글라노스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컴바인한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죠. 이 영상은 제가 방송 끝부분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부, 2부로 나누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